자, 이제 10분 지났거든? 괜찮아, 지금. 뭐, 그래도 어렵다면요. 이거 읽는 연습을 안 해서 그런 건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는 한 번 읽었잖아요. 이거 처음이라면 자꾸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이거 되게 익숙해져. 실전에서는 뒷부분의 내용 크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이것도 금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자, 어쨌든 여기서도 첫 번째 단락이 중요한데, 첫 번째 단락은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금융거래가 주인공입니다. 알겠지? 금융거래는 느낌상, 읽었지? 돈거래, 돈거래. 알겠지? 금융거래. 보통 금융거래, 우리 금융거래 많이 하거든? 니네 살면서 예금도 할 겁니다. 보험도 가입할 거지? 니네가 여유자금 있으면 뭐 펀드라든지 주식도 투자할 수도 있어요. 증권회사 있지? 그런 거 전부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이라고 볼 수 있거든? 이해돼? 그러니까 이 금융거래는 개인 대 금융기관. 얘네들은 금리가 중요하대요. 알겠죠? 그러면 개인 대 개인. 너네 봐봐. 꼭 은행 가서만 돈 빌리는 건 아니잖아. 내가 아는 어떤 사람한테도 돈을 빌릴 수 있겠지. 뭐 친구라면 이자 보통 안 주는 경우도 있지만 친구끼리도 돈 거래할 때 이자 주는 경우도 있지.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한테 돈 꾸러 갈 수도 있잖아. 돈 많은 사람한테. 이해돼? 자, 이럴 때는 계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 여기는 진짜 경제 교과서처럼 나온 거거든. 사실 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경제지문보다는 보통 성격상 법지문에 많이 나옵니다. 알겠지? 법지문에서 얘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훨씬 더 어려워요. 알겠지? 자, 여기서는 볼게요. 두 번째 단락. 금리 얘기하고 있지? 다 설명했는데 너네 단리, 복리 이거 어렵지 않죠? 단리는 뭐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지만 복리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친 금액의 이자가 붙는다. 뭐 예를 들어줬는데 뭐 뒤에 나잖아. 1,000만 원에 단리 5%라면 매년 50만 원씩 나오는 거지만 복리라면 50만 원씩 더해진 이자를 안 찾았을 때 그게 또 원금이 되는 거야. 예.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 계산해 볼게요. 7번. 이게 사례 문제잖아요. 자, 그럼 봐봐. A는 여윳돈이 얼마 있어요? 1,000만 원이라고 했지? 1,000만 원에다가 연 8% 단리. 단리가 뭐라고 했어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다고 그랬지? 그 다음 연 5% 복리 상품. 복리는 뭐니? 1년 지나면 이자가 오죠? 그럼 2년째는 그 원금에다가 이자를 합한 금액을 또 원금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자가 붙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은 매년 3%입니다. 라고 했는데, 자, 1번. 단리 상품에 예금하면 매년 80만 원의 이자. 맞아요? 8%니까. 1,000만 원에 8%, 80만 원 맞지? 그 다음, 1년 됐어요. 1년. 1년이라면 복리 상품도 단리 상품하고 똑같죠? 원금 1,000만 원이 똑같으니까, 봐. 원리금 합계는 복리 상품 얼마예요? 5%니까 1,050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 얘는 1,080이에요. 왜? 8%니까. 당연히 단리 상품이 많아요. 알겠죠? 8%가 5%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3. A가 단리 상품에 예금하면 1년이 되는 날 실질금리는 5%다. 그 뒤에 실질금리, 명목금리 또 나왔지? 그거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봐봐.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다가 뭘 빼야 돼요? 물가 상승률을 빼야 되겠지? 그러면은 8%가 명목금리죠. 물가 상승률이 3%죠. 8 빼기 3 하니까 5가 나오는 거 맞네요. 맞아요? 예금 후 2년이 되는 날이라고 했을 때, 자, 복리상품 경우에는 2년째가 됐지? 그러면 1년 전에 50만 원 이자 나갔겠지? 그러면 이 1,050만 원에다가 다시 5%를 가하는 게 바로 복리예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가 상승률 고려한다면 1년이 되는 날에 단리 상품은 아까 실질금리라고 했죠. 5%입니다. 8 빼기 3이니까. 복리 상품은 1년밖에 안 되죠. 얘는 5%죠. 그럼 얘는 5 빼기 3, 2%예요. 아니 명목금리는 거의 겉으로 드러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실질금리가 같을 수가 없어요. 답은 5번입니다. 알겠죠? 자, 이제 넘어가면은 세 번째 단락. 포인트 봐봐. 아까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잖아. 명목금리, 실질금리. 그지?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다음 여기서 앞에서 안 배운 내용이지만 쉬워요. 고정금리는 대출 기간에 금리가 변하지 않아요. 변동금리가 적절한 금리 조정을 통해 금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이거 용어 쉽니다. 고정은 안 변하니까 고정인 거고, 변동은 변하니까 변동이죠. 이해돼? 자,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배웠을 텐데 은행 금리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뭐니? 뭐가 오르면 은행 금리도 오르죠? 정책 금리라고 했지? 그러니까 요 내용도 똑같네요. 여기서는 기준금리라고 했는데 이 기준금리 얘기 나왔습니다. 기준금리인데 여기서도 이 별표 친거 보세요. 경기 과열때 물가 상승해가지고 이건 봐봐. 아까 앞에서 나왔던 내용 또 나왔어요. 물가를 왜 올려? 물가 상승. 금리 올려. 물가 안정. 경기 부진. 물가 내려. 그래서 경기 활성화. 이 내용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밑에 보세요. 기준금리가 변하게 되면 금융기관의 금리에 영향받아. 자, 무슨 금리? 변동금리로 돈을 빌린 사람들의 이자 부담은 커지거나 작아진다라고 했는데 왜? 이자율이 변하니까. 뭔지 알겠어요? 그럼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변동금리 내려가요.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돼? 자, 이제 금융거래요. 내용 받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이지? 이 계약은 자, 보세요. 채권자하고 돈을 비는 채무자의 요거를 우선시 여긴다는 얘기예요. 뭔 말이냐면은 이게 법지문인데 법률보다는 합의를 더 중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쉽게 이거는 뭐 굳이 경제지문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이게 많이 나오니까요. 우리 계약지문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자, 참고로 이거 순위에도 나왔던 건데 내가 전세 세입자예요. 전세 세입자예요. 그래서 전세 세입자는 그 집이 내가 살고 있지만 우리 집이 아닙니다. 우리 집이 아니지. 근데 1년 정도 살았는데 건물에 하자가 생겼어요. 그 누가 수리해야 돼요? 집주인 수리해야 되죠. 법규상 그래요. 법규상 그래요. 단 그거는 서로 간에 합의가 없었을 경우. 알겠지? 근데 서로 간에 합의가 있는데 집주인이 와가지고 계약서를 드리는 거야. 내가 하는 거 맞는데 말이야. 지금 봐봐. 계약서에 있잖아. 살다가 집에 하자가 생기면 사는 사람이 수리하기로 한다. 라고 합의를 했다면 집주인 수리 안 해도 돼. 그런 걸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법률보다는 합의를 중요시 여기는데 얘들아 세 가지를 합의해야 돼요. 이자 합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 합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셋째 돈을 갚은 날짜를 합의해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거든. 그리고 보면서 선생님이 하는 말만 잘 이해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이자에 관한 사항은 이겁니다. 합의는 두 가지예요. 자, 이자 지급 합의.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 개인 간에 돈을 빌려줄 때 이자 지급을 합의했지? 그러면은 이자 지급을 합의했고 합의하지 않았지? 그러면 이거는 이자를 있는 거고 이거는 무이자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자 지급에 합의하지 않아야지 무이자예요. 자, 근데 요거 다시 도래해 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이자율 합의예요. 그러니까 항상 요거랑 합의가 두 가지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알겠지? 문제 풀다 보면 이 두 가지 섞는 경우가 있는데 이 얘기 왜 하냐면은 작년 모의고사에 이 소비대차 계약 중에서 이자율 관련된 게 나왔었거든요. 이럴 때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자율 합의와 이자 지급 합의의 결과를 헷갈리면 안 된답니다. 알겠지? 안 돼요. 합의인데 합의를 했다와 안 했다인데요. 여기서 나오지 않았지만 당연히 이자율을 합의했다면은 합의된 대로 알겠지? 합의대로 주면 돼요. 만약에 이자율을 합의하지 않았다면은 안 주면 되는 게 아니라 몇 퍼센트? 연 몇 퍼센트? 5% 줘야 돼요. 이해돼? 그러니까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합의는 두 가지인데 우리 이자 주기로 했어? 이거랑 이자 주기로 했다 하더라도 얼마로 정하지? 라는 거죠. 이해돼?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돈을 빌릴 때 이렇게 합니다. 야, 나 여유자금 생각 100만 원만 빌려줘. 100만 원? 빌려줬습니다. 언제 갚을 거야? 1년 뒤에 갚을게. 고마워. 자, 끝. 얘 이자 주면 될까 안 될까? 이자 안 해도 돼요. 지금 이자 지급에 대한 합의 안 했잖아요. 얘, 자, 그럼 봐봐. 두 번째 대화입니다. 야, 나 여유자금 있으면 100만 원 빌려줘. 나도 좀 빠지는데. 이자 줄게! 야, 우리 친구지만 내가 이자 줄게! 라고 했어요. 그래? 그럼 빌려줬어요. 얘 이자 줘야 돼, 안 줘야 돼?
이자 줄게라고 하잖아. 이자 줄게라서 그래라고 문제였으니까 얘는 이자 줘야 돼요. 대신 이자 얼마 줘야 돼? 5% 줘야 된다. 왜냐? 이자를 얘기 안 했잖아요. 자, 세 번째. 야, 돈 좀 빌려줘. 그래? 이자 줄 거니? 아이, 진짜 친구끼리 그거 안 빌려줘. 알았어, 줄게. 얼마 줄 거니? 아이, 친구끼리 그거 안 빌려줘. 되겠어요? 그럼 내가 10% 줄게. 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10% 줘야 돼. 예, 뭐 그런 얘기입니다. 요런 거 있잖아. 요런 거 왜 이렇게 정리하냐면요.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이해돼요? 눈으로 봐도 이해되면 넘어가도 되지만 만약에 선택지를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면 이 부분을 정리해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인데 인적 담보는 쉽게 보증인 세우는 거예요. 보증인이 뭔지 알지? 내가 돈 못 갚으면 보증선상에 돈 다 갚아야 돼요. 물적 담보는 돈 안 갚으면 그 물적 담보를 다 넘어가요. 이해돼? 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물적 담보를 내세울 때는 내 거여야 돼요? 다른 사람 거여야 돼요? 당연히 채무자 소유해야 된다고 그랬지? 근데 채무자 소유가 아니더라도 물적 담보 될 수 있어 없어요? 원래 소유자의 허락만 있으면 돼요. 여기 나왔잖아요.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라면 소유자로부터 처분에 대한 약속을 받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내가 은행에 돈 빌리러 갔는데 난 재산이 없어요. 대신 우리 집 담보할게요. 집 네 명이니? 아니요, 아빠 명인데요?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은행에서 뭐라고 할까? 아버님 모시고 오세요라고 할까? 아빠가 동의해야 된다. 이해돼? 자, 그 다음에 돈을 갚은 날짜인데 너네 여기 봐봐. 돈을 갚기로 한 날 채무자는 채권자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면 되지만 굳이 만나서 갚아라 라고 했을 경우 채권자가 고의로 안 나타날 수 있다고 했지? 얘들아, 이거 이해돼야 안 돼요? 채권자가 고의로 나타나지 않거나 받기를 거부한다라고 했죠. 알겠지? 이럴 경우에는 합의가 없더라도 공탁제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탁이 뭐냐면 채무자가 돈이나 유가, 증권 등 법원의 공탁소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공탁을 할 경우 그날로 돈을 갚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고 상환 시기에 대한 분쟁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어쨌든 내가 돈을 갖고자 했는데 그 사람이 받기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안 나타나. 알겠지? 날짜가 됐지? 근데 원래 있잖아. 니네 계약은 어기면 안 됩니다. 나 갚기로 한 날에 상대방이 어떻게 됐든 그렇다고 해도 넉넉히 쓰면 안 돼요. 계약 기간 어기면 내가 내세운 물적 담보 다 넘어가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어떻게든 갚아야 되지? 그러면은 법원 가서 맡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공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 가서 맡기면 돈을 갚기란 것과 같은 효과죠. 그다음 밑에 보세요. 금전 소비 대차는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으면 계약이 만료된다. 그러면은 봐봐. 돈을 갚는 것과 효과가 똑같다고 그랬지. 그럼 공탁을 하게 되면 금전 소비차 계약 해제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개인 회생 제도와 개인 파산 제도가 있는데 두 제도 모두 빚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아야 됩니다. 이건 항상 공통점과 차이점 봐야 돼요. 자, 기억. 채무자가 지속적인 수입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어요. 개인 회생 제도를 신청할 당시 수입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법원이 정해준 금액을 5년간 갚으면 나머지 빚은 면제된다. 이게 개인 회생이에요. 쉽게 말할게요. 내가 10억을 빚졌다라고 보세요. 10억을 빚졌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없어. 내 수입은 150만 원밖에 안 돼요. 알겠지? 그럼 법원에 가서 기업을 신청하지. 근데 나는 그래서 직업이 있어. 150만 원인데 150만 원 갚고 끼고 나면 평생 죽을 때까지 해도 10억을 못 갚아요. 알겠죠?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법원은 이걸 기업을 받아들이면 그래, 성의를 보여라. 5년간 갚으라는 얘기입니다. 대신 최저 생계비를 너 80만 원 생계 생활하고 80만 원 생활하고 70만 원씩 매달 5년간 갚아라. 이제 70만 원씩 5년간 매달 70만 원이면 1년에 얼마예요? 700에 1000만 원이 안 되죠? 그럼 5년 갚아도 5천만 원이 안 되죠? 그러면 10억 연지. 알겠죠? 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 있죠? 이건 개인 파산이죠. 지속적인 수입이 없을 때, 그나마 이 사람은 수입이 없을 때예요. 자, 수입이 없지? 이럴 때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면 채무자에게 파산 선고를 하고 그러면 바로 면책이에요. 면책은 책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이러한 제도로 과도한 빚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는 있겠지만 선고받기 전까지 채무자와 그 주변 사람들은 부담이 너무 커요. 계속 괴롭히잖아요. 그리고요, 선고를 받더라도 금융기관과의 신용거래에 불이익을 당하는 등 정상적으로 경제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봐봐.
기업이든 니은이든 돈을 빌려놓고 안 갚은 거잖아요. 그럼 돈은 안 갚아도 되겠지만 신용도는 굉장히 떨어지겠지. 신용을 안 지킨 거잖아. 그러니까 경제생활하기가 힘들어진다. 예, 당장의 빚은 면하겠지만. 자, 됐습니까? 그럼 5번 볼게요. 5번은 설명으로 적절한 거니까 한 개만 고르면 돼. 그럼 결국 줄거리 찾았을 때 딱 2번이 정답이죠? 금리의 개념, 방식 언급하고 금전 소비대차 계약, 채무자를 위한 법률 제도. 이게 줄거리 흐름이잖아요. 자, 6번 볼게요. 기준금리가 변해. 고정금리가 왜 변해요? 고정금리는 안 변하니까 고정금리죠. 변동금리가 변할 거고요. 물가 상승률이, 자, 2번이 되게 어려워요. 물가 상승률이 명목금리보다 낮으면 자산을 증대할 수 없다라는 건데, 자산의 증대라는 것은 자산이 늘어난다는 거 아니야? 자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자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면 실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자죠. 그럼 물가 상승률이 명목금리보다 작다. 그럼 어쨌든 실질적인 금리가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한다. 마이너스까지 안 나온다면 자산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뭐 되게 타당합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거예요. 실질금리는 명목금리 빼기. 맞니?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인데 얘가 얘보다 크면 결국 실질금리는 플러스 값이 나와요. 어쨌든 이득은 있어요. 예, 알겠죠? 어쨌든 봐봐. 내가 10만원 받았지만 20만원이 만원의 값어치밖에 없다 하더라도 물가가 9% 올라가지고 어쨌든 만원이 증대된 거죠. 그렇게 봐요. 자, 그 다음에 금리 인상 결정, 통화량이 조정돼요. 자, 니네 봐봐. 금리 인상하고 경기 활성화는 연결이 안 돼요. 이거 찾아보면 돼요. 자, 되세요? 금리 인상은 물가 안정이에요. 알겠죠? 공탁을 하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만료되는 거 맞아요. 돈을 갚은 것과 똑같은 효과니까. 그러나 상환 시기에 대한 분쟁을 피할 수 없다는 건 틀렸습니다. 상환 시기에 대한 분쟁을 피하려고 이거 하는 거예요. 자, 5번이 정답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산출한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의 이자 부담은 커진다. 알겠어요?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사람이 이자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오르니까요. 자, 이제 8. 자, 이거 보세요. 1. A하고 B가 인적 담보에 합의했다면 보증인 요구할 수 있는 거야. 인적 담보가 보증인인 건? 그 다음 2. A가 지정 날짜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B는 채무 내용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거 맞죠? 맞아요. 여기 이 부분.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통해 강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지? 자, 됐어. A의 소유가 아니면 B는 처분에 대한 약속을 받은 물건이라도 처분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면 물적 담보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 이자율을 정하지, 자, 뭘 안 정했어요? 이자율을 정하지 않았어요. 이자율을 정하지 않으면 5% 이자예요. 무이자 원칙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셔야 된다. 자, 무이자 원칙은요, 이자 지급에 대한 합의예요. 이자율 합의가 아니고. 알겠지?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5번. 원금 상환 날짜에 B가 나타나지 않아도 A와 B 사이에 사전 합의가 없으면 공탁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말도 안 되지? 활용할 수 있어요. 합의가 없더라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9번. 항상 이런 거 공통점 차이점인데, 자, 일정 금액을 5년간 갚아야 된다. 이게 뭐예요? 이거 기억이죠. 니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억은 니은과 달리 이거 맞네요. 그지? 채무자가 자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신청. 이거는 모두예요. 그 다음에 채무자가 빚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법원도 확인받아. 이것도 모두예요. 바로 나온 겁니다. 자, 채무자의 수입에도 최저 성계비를 보장해 주는 것과 채무자가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거 둘 다 기억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니은은 기억과 달리, 니은은 기억과 달리, 반대로 기억은 니은과 달리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 됐어요? 이제 10. 이건 쉽죠? 1. 그 A에 나온 기간은 말 그대로 시간을 나타내는 건데 여기서 기간은 중요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교재 수업은